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물가보다는 경기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몰리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들의 순매수 속에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아가 경기도 화성에서 세계 최초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B 전용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새로 들어서는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최첨단 차량용 OLED를 공급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삼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상승세가 여전한 물가보다는 후퇴하고 있는 경기를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김보미 기자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 안정 상황, 그리고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금리를 동결한 건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낮아지고 있지만 하반기는 장담할 수 없고 최근 들어선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높아진 경기 침체 우려도 고려했습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은 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 2월 경상 수지는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결정으로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데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최종 금리 수준을 3.75%로 보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지속해서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있을 미국 연준의 FOMC로 넘어갔습니다.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면 한미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 역대 최대치로 벌어질 터. 이 총재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화정책 결정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서영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이창용 총재는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채 1년물 금리가 오늘 기준 3.28%로 지금 기준금리 3.5%보다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금리 인상 종결론을 외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점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 5.2%에서 2월 4.8%, 3월 4.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물가 상승률이 2분기에 3%대에 진입하고 연말에는 3%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주요국에서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긴축 스탠스도 완화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게 2분기 물가 상승률이 3%대면 괜찮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연말에 3%대 초반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은이 제시하는 목표치 2%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이미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예. 오늘 이창용 총재는 1분기 성장률이 소폭 플러스 전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주요 외국계 IB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대 이하로 낮춰잡고 있는데요. 8개 IB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전망치인 1.6%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이창용 총재도 지난 2월에 제시했던 전망치인 1.6%를 소폭 하회할 것 같다라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 리오프닝과 IT 경기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전문가 분석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양도가 있지만 중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효과를 좀 제한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출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좀 미중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 경기 자체가 돌아서는데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좀 효과 자체가 좀 적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창용 총재도 기존 전망보다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은 이미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예. 2021년 말 0.37%였던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1.19%로 0.8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선 불안감이 여전한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6월 0.2%에서 지난 1월 말 기준 0.31%까지 올랐습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등이 종료될 경우에는 가려져 있던 부실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리가 동결된 후 기자회견에 나섰던 이창용 총재가 가장 신경 썼던 건 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데 그럼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을 둔 증권가 의견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는데요. 가장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전망한 곳은 시티은행입니다. 올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돼 하반기에만 0.5%포인트, 내년에는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국은행 전망과는 달리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떨어져 6월에 2%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외에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도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25%포인트 낮은 3.25%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대신증권, 삼성증권 등은 연말 금리 수준을 현재와 같은 3.5%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2%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통위원 중 많은 분들이 시장의 기대가 과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정,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등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들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지난 2월과 동일하게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당분간 최종금리 수준을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제 변수가 많은 시점이라서 시장의 전망도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한미 간 금리 격차 얘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5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0%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한다면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1.75%포인트는 사상 최대 격차 수준입니다. 예. 그야말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건데요.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서 1,300원 가치 특정한 환율 수준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조절할 계획은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금리뿐 아니라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5원 오른 1,322.2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이벤트였던 만큼 시장에서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내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도 좀 빨간불입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고고 이제 코스닥도 900선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어제보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어느덧 말씀 주신 대로 2,600선을 바라보고 있고요.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코스닥도 이제 900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 시장의 매매 주체는 엇갈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견인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아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사들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 조금 힘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난밤 이 마이크론의 주가도 8% 급등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 바닥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실제 펀드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ETF의 수익률이 이 선방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이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40%를 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돈도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삼성 자산운용의 ETF 상품에 이 순자산이 3천억 원을 최근 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 대형주 반도체가 시장을 좀 끌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 주격인 에코프로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어땠습니까? 오늘 장에도 어제보다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한 줄로 정리하기에는 시장 장중에는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우선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코프로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203.5%, 161.3% 증가한 모습 보였는데요. 시장에서 예측했던 실적에 비해서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의 주가는 오늘 어제보다 6.51% 오른 76만 9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또 이 장중 80만 원을 돌파하면서 82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0.68% 상승한 29만 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날 장 초반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BM이 뭐 5% 오르기도 했다가 뭐 3% 하락하기도 했다가 굉장히 롤러코스터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제 금리에 민감한 이제 금융주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은행이 2차례 동결하면서 이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투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지주와 보험사 주가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을 켰습니다. 금융지주들도 그렇고 보험주들도 이렇게 3%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업계에서는 이 금융주나 뭐 시장에서 이 인하와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을 저울질하던 도중에 이제 동결 이 부분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의 눈을 한번 돌려보면요. 아무래도 이 채권 금리는 지난달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을 선행하는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 증권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글로벌 채권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애써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으려고 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대형 자산운용사 매니저가 보는 시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유주환 기자의 리포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It's a year into the tightening cycle. It's going to start to impact the economy. Think about any rate hike now, in theory, doesn't impact the economy until the future. So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for any further rate hikes. But again, because we need to make sure inflation doesn't come back, I think it's too early to start talking about cutting rates.
미국 자산운용사인 브랜디와인 글로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잭 맥킨타이어는 하느니 금리를 현 수준에서 상당 기간 동결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그룹 산하 브랜디와인 글로벌은 채권과 주식, 대체 투자 분야에서 장기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운용사로 518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지난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채권 투자가 올해도 주식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미 긴축 종료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가 예상되면서 원화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에겐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It's expensive right now, but if you move the clock forward, I think the Fed should be cutting rates later on this year into 2024, so that will be good for Treasury bonds. It should weaken the U.S. dollar, meaning the Korean won should see appreciation as well, but those hedging costs will shrink. 3월 중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우려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지만 경계심을 놓지 말라고도 조언했습니다. And it means that the Fed doesn't have to tighten as much as they had anticipated. So, equities do well in an environment where central banks are closer to the end of their tightening cycles. I think that's the case. There's a little bit of the case is that we might be able to get sort of a soft landing to break inflation right now, but this rally in equities will be short-lived if inflation remains sticky and central banks have to tighten more. 그는 여전히 주식에 관심을 둔 투자자라면 지난 약 10년간 랠리를 이어온 기술주보다는 가치주와 경기 민감주, 미국보다는 신흥국 중심으로 관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결국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여전히 괜찮다는 내용인데 정 기자, 그렇다면 지금 채권 투자 좀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이 채권 투자의 적기다 아니다 이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요소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모두 보시는 것처럼 채권을 사들이는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은 3조 원, 외국인은 12.7조 원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 이창용 총재가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해석은 경계한 가운데 5월 열릴 미국 FOMC도 채권 투자 판단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3월 초까지 주요국 국채 금리와 함께 상당폭 높아졌다가 3월 중순 이후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금통위가 정책금리와 따로 노는 시장금리를 직접 언급한 부분에 주목합니다. 기준금리가 곧 내려갈 것이란 시장의 움직임에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권 투자 기회가 당분간은 남아있다고 보는 이유인데 지난 3월 중순 이후 3년, 5년,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모두 기준금리를 0.2에서 0.3%가량 밑돕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미 채권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 올해 3월까지 개인의 국채 순매수 금액은 3조 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역시 지난달 반년 만에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는 동안 채권에 지갑을 열며 3조 1천억 원을 쏟아넣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 채권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합니다.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판단 때문인데 손실이 났을 경우라도 무리해서 매각하기보단 만기를 기다리며 손실폭을 줄이라는 조언입니다. 장기 채권의 경우 비중 확대를 고민해 볼 때라는 분석입니다. 이자 리스크가 일정 부분 좀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단기 채권을 통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제어하는 거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고 판단되면은 기본적으로 장기 채권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거든요. 투자 경험과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공격적인 장기 국채 투자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기아가 경기도 화성에 세계 최초로 고객의 사용 목적에 따라 차량을 설계하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전용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만 24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탑3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PBV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으로 크기나 내부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어 배송과 셔틀, 택시, 이동식 오피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우는 것은 기아가 세계 최초입니다. PBV 브랜드 세계 1위 목표의 첫발이자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오토랜드 화성에 들어서는 PBV 전용 공장은 2025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입니다. 연산 15만 대를 시작으로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세워지는 것은 1994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기아는 1조 원을 투입해 컨베이어와 셀 시스템을 융합한 다품종 생산 체계를 갖추고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2030년까지 전기차 글로벌 톱3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해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계획보다 목표를 더 올렸습니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목표도 364만 대로 올라갔는데 지난해 그룹의 전기차 판매량 37만 대를 감안하면 상당히 공격적인 수준입니다. 해외에서도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을 내년으로 앞당기고 유럽과 인도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모두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며 기아는 올해 EV9, 현대차는 내년 아이오닉 7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오늘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임동진 기자입니다. 친환경, 자율주행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자동차 산업.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모빌리티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세제 등에 있어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생산, 수출 허브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습니다. 기아차 전기차 전용 공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6대 첨단 산업 전략 자동차 부문의 첫 국내 투자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총 24조 원을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자금 확대,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화성과 판교, 용인과 평택을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고의 전기차, 반도체, IT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의 CEO가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페라리의 차세대 모델에 차량용 OLED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페라리 CEO의 방문 좀 이례적이면서도 좀 삼성 전장 사업 측면에서는 좀 상징적인 일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면은 베네디토 비냐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페라리의 최고 경영자가 오늘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 디스플레이를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을 만나서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차세대 페라리 차량에 탑재되는 최첨단 올레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해 페라리가 전 세계에 공급한 차량 대수가 13,000여 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50억 9,500만 유로로서 우리 돈으로 한 약 7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만큼 이제 페라리가 차량 한 대 가격만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까다롭기도 소문난 슈퍼카 명품 브랜드의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삼성 올레드도 명품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좀 알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올레드는 이제 막 활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페라리와의 기술 협력을 알려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 그런 전략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협약식 자리에서 페라리를 비롯해서 유수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그리고 자동차용 올레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OLED 영역 확대를 위해서 약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OLED가 뭐 스마트폰을 넘어서 뭐 차량용을 비롯한 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올레드 IT용으로도 쓰이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온 이 4조 1천억 원은 이제 8.6세대 IT용 올레드 신규 라인 투자에 좀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IT용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아이패드에 처음으로 이제 올레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올레드를 탑재하는 노트북과 태블릿 이런 정도로 이제 이런 생산 라인에 좀 공급에 활용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제 8.6세대 IT용 라인은 이런 IT용을 주력으로 생산한다고 지금 밝힌 상태고요. 이와 별도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운영 중인 충남 아산 전장용 올레드 생산 라인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장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는요, 이제 올레드에서 더 높은 기술력을 좀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은 짧게는 1년, 뭐 길어도 뭐 3년, 4년이면 바꾸잖아요. 반면에 자동차는 짧게는 5년, 길면 10년 이상을 타기 때문에 제품 수명이 스마트폰보다 훨씬 깁니다. 여기에는 또 생명과 직결된 안전까지 좀 기술력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화면을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휘도, 그러니까 밝기가 밝아야 하고 버닌이라고 하죠. 뭐 잔상이 남는 등 올레드 특유의 단점도 좀 줄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자동차 전장 시장에서 좀 앞섰다고 평가를 받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올레드에 이제 발광층을 2개 층을 써서 투스택 텐덤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제 발광층이 하나인 싱글 스택보다, 그러니까 밝기가 한 2배는 높고 수명은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차량용 올레드에 싱글 스택을 현재는 적용 중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이래서 투스택 텐덤 기술도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페라리와 이제 슈퍼카 브랜드의 부품을 납품하는 어떤 협약을 맺은 만큼 앞으로 LG 디스플레이와의 기술력 우위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이제 페라리 CEO와 함께 존 엘칸 스텔란티스 페라리 회장도 방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엘칸 회장은 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협력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엘칸 회장이 지난주부터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 업무 협약식에 나타나기로는 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엘칸 회장을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제 존 엘칸 회장이 비냐 CEO와 함께 일부 일정을 좀 동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엘칸 회장은 이제 스텔란티스의 최대 주주인 엑소르 그룹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엘칸 회장의 제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엑소르 그룹의 사회이사직을 수행한 적도 있을 정도로 좀 인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그래서 지난달에 삼성 SDI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협력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제 지프와 크라이슬러 등 보유한 브랜드만 18개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레드 공급에 있어서 삼성의 주요 고객사로 좀 떠오를 전망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번에 방한한 존 엘칸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비즈니스 미팅 가능성을 좀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레드 사업에서 이제 크게 삼성이 지금 힘을 싣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후속 협력 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제조 강국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재조명될 수 있도록 첨단 산업과 혁신 제조기업 육성의 금융 혈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년간 기술 혁신 기업 1,000개를 발굴하여 투용자 복합 금융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렵게 증시에 상장하고 승승장구하거나 자금 조달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분위기 반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산업이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박 기자, 물론 신중론도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증시 분위기만 보면은 바이오주 투심이 좀 회복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주가 상승률만 보면은 이제 바이오주의 홍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제 이번 달 들어 KRX 헬스케어 지수는 이제 1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덕분입니다. 아울러 지수 구성 주요 종목 외에 이제 최근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의 이제 양호한 흐름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몸값을 낮춰 이제 증시 상장한 신약 개발 기업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눈에 띄는데요. 저평가 매력에 이제 기술 경쟁력이까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장 이후 지금까지 2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IPO 시장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 관련해서 워낙 또 시장에 얼어붙었던 터라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는 걸 보니 또 IPO나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성공은 물론 이제 IPO 활성화에도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의료기기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셀로메드는 지난달 말 이제 5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으로 이제 2차 전지와 AI 로봇 사업 등 이제 사업 다각화에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그간 상장시키지 못했던 바이오 기업 IPO 또한 이제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이 이제 상장 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데다 벤처 캐피털의 이제 자금 회수 의지가 맞물리면서 바이오 기업의 증시 입성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 IPO가 임박한 바이오 기업은 이제 면역 백신 개발 기업 큐라티스와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 프로테옴텍, 인공지능 기반 이제 신약 개발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 등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 보자면 분위기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파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신중한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앞서 사례에서 살펴본 이제 몇몇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훈풍이 이제 전체 바이오 업종의 현황을 대변하기에 이제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 셀리버리를 비롯해 이제 뉴질의 파마, SG 생명공학 등은 이제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비보존제약과 까나리아 바이오 등 이제 부정적 신호로 인식이 되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이제 지연되는 사례도 이제 주로 이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부실 기업뿐 아니라 열심히 연구 개발을 이어가는 바이오 기업까지 자금 조달 문제로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앞선 성공 사례에 눈길이 가겠지만 사실상 따져보자면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극히 일부고 업계 전체로는 여전히 아직까지 분위기는 좀 얼어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벤처 캐피털 업계의 이제 업종별 신규 투자 비중을 보면 바이오는 지난 2020년 27.8%에서 지난해 16.3%로 급감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 악화가 반영이 된 건데 이 같은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줄이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등 이제 생존을 이제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관련해 이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은 이 바이오 회사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많이 쓰러질 거다.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네, 이제 바이오주의 이제 투자 심리가 완연히 이제 회복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우수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 2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그 수혜를 받은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리모델링 시장 분위기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지난해 이맘때쯤에 강세를 보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정책 수혜를 받기 마련이죠. 근데 예.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을 살펴보면은 이 정부의 정책 기대감 속에 들썩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이례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이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직접 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를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기대감 속에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한 1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인데 지금 관련주들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대부분의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한 반토막 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리모델링 관련주 한샘은 이 지난해 3월 고점,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의 정책 수혜를 받았었을 그 시점이죠. 예. 이 고점이 그 당시 87,000원이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47,850원이었고요. 이 플래스크라는 기업도 같은 기간 2,180원에서 오늘 1,260원대, 또 NX는 2,300원에서 682원, 또 현대리바트는 16,000원에서 7,87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 4종목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 외에도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 이제 작년 고점, 3월 고점과 비교를 했었을 때 한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분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수혜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겁니까? 예, 일단 말씀하신 게 맞는데 사실 이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서 제한되는 것이 적었습니다. 네. 장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준공 후 15년이면 추진할 수 있어서 30년을 넘어야 하는 재건축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이제 B등급만 받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하는 이 재건축보다는 문턱이 크게 낮습니다. 네. 특히 이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았어서 그동안 리모델링은 이 재건축 대체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으로 이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졌죠. 최근에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은 이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떨어지자 그 인기도 이제 시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재건축 열풍이 불면서 리모델링을 철회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많다던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 그간 재건축 대신에 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철회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무래도 이제 치솟은 공사비와 추가 비용 부담이 영향이 컸는데요. 네. 이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꼽혔던 이 송파구의 거여 1단지라든지 분당 매화 1단지 등이 이 사업을 철회할지 또 다시 견적을 내고 재추진 절차를 밟을지 논의한다는 방침이고요. 이 여러 리모델링 단지에서 이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 따르면은요, 이 3월 말 기준 전국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가 약 140곳인데요. 이 지난 2021년 12월 94곳에서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131곳까지 늘어난 것과 비교를 했었을 때 그 네. 리모델링 사업 추진하는 그 단지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 시장이나 원자재 가격 동향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결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리모델링 사업이 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관련주들을 하면은 이제 정책 수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열풍이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인센티브 이러한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면 이제 당연히 이 리모델링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로 이제 꼽히는 것이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인데 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구 내 내력벽은 이 철거가 가능하지만 더 많은 하중을 지탱하는 가구 간의 내력벽은 현재는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리모델링의 아파트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죠. 하지만 가구 간 내력벽 철거가 이제 허용이 된다면 리모델링 인기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또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리모델링에도 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면 또 기대해 볼 만하다고 또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기대해 볼 부분도 있겠지만 모든 게 또 업황에 연동이 되는 또 업종이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업황과 좀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가 되고 있어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만약에 혜택이 또 주어진다면 시장도 반응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달 21일이었죠. 일산 신도시 주민을 만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리모델링의 재건축 못지않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제 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3대 지수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월가 분위기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전날 3대 지수 보면은 나스닥 지수만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월가에서 기술주를 팔아치우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활절 3일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이 미국 증시는 전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이 시장의 경계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홀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주가 증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의 주체가 월가 헤지펀드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들이 이 3주 내리 기술주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들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기술주에 투자한 만큼 충분한 수익을 거뒀고 또 향후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한 발 앞서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일각에서는 연초부터 기술주 랠리가 이어진 만큼 쉬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주 분석이 좀 계속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헤지펀드들이 이 시점에 파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파는 걸까요? 네, 이 시장 곳곳에서 기술주의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테슬라는 일부 전기차 가격을 또 한 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매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 시장에서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테슬라는 전체 매출의 약 25%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1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3% 급감하면서 네. 테슬라의 실적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테슬라는 이 소식에 장 초반 3%까지 급락했는데요. 예. 다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낙폭을 대거 만회하면서 0.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 넘어갈 수 있다고 쳐도 애플 같은 경우가 또 실적이 우려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애플은 이 전날 개인용 PC인 맥의 1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급감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애플이 2분기 내리 실적 감소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애플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올해 1분기 매출 예상치는 926억 1천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 가까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6%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전날 애플은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다른 기술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5,69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는데요. 애플뿐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들의 1분기 출하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과 레노버가 30% 넘게 줄었고 HP 역시 24% 줄었습니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점도 이 기술주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 애플, 나스닥의 굵직한 기업들 또 실적에 영향이 있는 또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좀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에 기술주 사실 대부분이 좀 하락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업종이 홀로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떤 이슈 때문일까요? 이 월가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7일 1분기 실적과 함께 디램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무감산을 고수해왔던 삼성전자가 감산으로 노선을 변경하자 월가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도체 불황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웰스파고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기대감을 보였고 골드만삭스는 경기 하강 사이클이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감산 결정과 반도체 수요 환경의 안정화를 감안했을 때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시티그룹은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에 대해서 디램 업계의 긍정적인 결정이다라면서 반도체 업황이 올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힘입어서 전날 주요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상승했는데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디램 분야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8% 급등했고 또 AMD, 엔비디아 등 다른 반도체주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기업 이슈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 개장이 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 또 주요하게 봐야 될까요? 먼저 미국 지수 선물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모두 개장 전에 강보합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4일 내리 중요한 일정이 쏟아지기 때문에 개장 이후에도 높은 경계감 속의 보합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도 반도체 업종은 개장 전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의 관망세가 조금 짙은 모습입니다. 이 밖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외에도 내일 3월 FOMC 의사록과 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3일에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 14일에는 3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등 굵직한 지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지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원전 중소기업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일감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원전 생태계에 부활의 숨결을 불어넣은 계기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라고 전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를 만드는 국내 최대 원전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2,10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신작을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준 구글에 대해 4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앱인 원스토어의 사업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 앱스토어가 경쟁 제한행위로 경쟁 당국의 징계를 받은 건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글이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